1945년 5월 어느 회색빛 아침, 베를린 폐허 속 한 곳을 상상해보라. 제국 총리 관청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잔해 속에 묻혀 있고 그 웅장한 홀들은 이제 잔해와 패배의 쓰라린 냄새로 가득 차 있다. 그 아래 깊은 곳에는 총통 벙커가 고요히 서 있으며 콘크리트 벽은 죽어가는 정권의 마지막 대화들로 여전히 메아리 치고 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지하 요새에는 아돌프 히틀러뿐만 아니라 아마도 살아있는 그 누구보다도 그를 더 깊이 알고 있던 소수의 인물들이 머물고 있었다. 아침 식사 주문을 타이핑하던 그의 개인 비서, 매일 아침 그의 군복을 준비하던 그의 시종, 그의 문 밖에 서 있던 그의 경호원, 그의 전화를 연결하던 그의 전화 교환원. 이들은 나치 이념의 위대한 설계자들도 역사책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장군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인들, 조용한 증인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의 중심에 우연히 서게 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유럽 전역에서 총성이 마침내 찾아들었을 때 이 남녀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심판을 마주했다. 히틀러와의 근접성은 그들을 연합군에게 귀중한 증인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정의를 갈구하는 세계의 눈에는 잠재적 전범으로 낙인 찍히게 했다. 일부는 이후 10년을 소련 강제 수용소에서 보냈다. 다른 이들은 히틀러 최후의 순간을 샅샅이 파헤치려는 미영 정보 요원들의 수년간 신문을 견뎌야 했다. 극소수는 결국 회고록을 출간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의 사생활을 전례 없이 엿보게 하며 경험을 돈벌이로 삼았다. 그러나 제3제국의 심장부에서 복무한 모든 이들은 벙커의 콘크리트 벽을 훨씬 넘어선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히틀러의 개인 참모진에게 일어난 일들은 산산조각난 대륙에서 정의와 복수, 생존이 얽힌 복잡한 기계를 드러낸다. 이는 공모와 무고함, 자발적 참여와 단순한 고용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폭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범한 상황에 휘말린 평범한 개인들이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역사와 자신의 선택이 지닌 무게와 평생 씨름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들의 운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쟁 막바지 그들이 살았던 독특한 세계를 파악해야 한다. 히틀러의 개인 가정은 10년 넘게 이어진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형성된 일상과 관계에 따라 운영되었다. 총통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혐오했으며 자신의 습관과 선호도, 점점 더 불규칙해지는 행동을 이해하는 익숙한 얼굴들로 자신을 둘러쌌다. 이로 인해 하인, 비서, 시종, 경호원들로 구성된 친밀한 서클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고위 나치 관료들조차 알지 못했던 히틀러에 대한 지식을 보유했다. 율리우스 샤우브는 이 현상을 완벽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히틀러의 수석 개인 보좌관이자 참모로서 샤우브는 20년 넘게 독재자를 섬겼으며 이는 내각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직한 인물 중 하나였다. 동시대 관측자들은 그를 히틀러의 오랜 전천후 동반자 중 한 명으로 묘사했으며 그의 충성심은 운동이 무명해서 절대 권력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거쳤다고 전했다. 샤우프의 책임은 일반 비서 업무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히틀러의 개인 서신을 관리하고 여행 일정을 조정했으며 무엇보다도 독재자의 가장 민감한 문서와 개인 소지품을 보관했다. 히틀러가 샤우브에게 보낸 신뢰는 정권이 최종적으로 붕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련군의 포탄이 베를린 중심부에 떨어지기 시작하자 히틀러는 충성스러운 부관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이 임무는 나치 지도부를 곤란하게 하거나 진격하는 연합군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증거를 파기하는 것이었다. 1945년 4월 22일 또는 23일 샤우프는 벙커 내 히틀러 개인 금고의 내용물과 그 위에 제국 총리관저에 위치한 2개의 추가 금고 내용물을 체계적으로 소각했다.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문서들에는 히틀러가 생전 제거하기를 원했던 개인 서신, 재정 기록, 그리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정치적 자료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샤우프의 마지막 임무는 베를린 자체를 넘어 확장되었다. 히틀러는 신뢰하는 보좌관에게 구넨과 바이엘은 주위 산악별장인 베르그호프로 이동해 이곳에 위치한 추가 개인 금고 내용물을 파기하라고 명령했다. 이 임무는 샤우프가 벙커의 상대적 안전을 버리고 연합군 점령이 급속히 진행 중인 독일로 모험을 떠나야 했다. 그가 이처럼 위험한 임무를 기꺼이 수행한 것은 20년간 히틀러와의 관계를 특징지었던 비범한 개인적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히틀러의 부관으로서
쇼부의 마지막 행동은 시적인 결말을 지녔다. 개인 금고를 파괴한 후 그는 전쟁 내내 이동 지휘소 역할을 했던 히틀러의 전용 열차, 총통 특별 열차 프리헬선델주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장갑판과 정교한 통신 장비를 갖춘 이 호화 열차의 파괴는 무너져가는 제국 전역에 권력을 행사하던 히틀러의 능력 종식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쇼부는 오스트리아 어딘가에서 이 최종 명령을 수행하며 히틀러 개인 권위의 마지막 물리적 상징을 효과적으로 파괴했다. 나치 독일의 붕괴는 쇼부를 극도로 위태로운 처지에 빠뜨렸다. 포로 수용소에 녹아들 수 있는 군장교나 단순히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정부 관료들과 달리 쇼부는 히틀러와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연합군 정보기관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수십 년간 개인적으로 복무한 그는 히틀러의 사생활, 인간관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수사관들이 필사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내용이었다. 자신의 신원이 초래할 위험을 인지한 샤우프는 위조 신분증을 입수하고 패전 독일의 혼란 속에 사라지려 시도했다. 그는 요제프 후보라는 가명을 사용했는데 중앙 유럽을 떠도는 난민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흔한 이름이었다. 며칠 동안 이 위장은 성공한 듯 보였다. 쇼부는 오스트리아 시골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아마도 스위스나 다른 중립국에 도달해 연합군의 초기 점령 열기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전직 나치 관리들을 둘러싼 그물은 너무도 촘촘해 노련한 요원조차도 영원히 피할 수 없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의 공식 항복 정확히 하루 뒤 미군은 오스트리아의 휴양도시 기츠부엘에서 쇼부를 체포했다. 그의 체포 경위는 남아있는 기록만으로는 불분명하지만 전쟁 종결 직후 이렇게 신속하게 체포된 점은 연합군 정보부가 그를 적극적으로 수색 중이었음을 시사한다. 다른 포로 관리관들로부터 히틀러 측근들의 상세 명단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신문관들 앞에선 그의 가짜 신분증이 충분한 보호막이 되지 못했다. 쇼부의 체포는 연합군 구금 상태에서 보낸 거의 4년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 기간은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국제법상 특정 보호를 받는 전쟁 포로와 달리 히틀러의 개인 참모진 출신들은 공식 기소 없이 장기 구금될 수 있는 법적 회색지대에 놓였다. 서방 연합군, 특히 미국은 이들을 히틀러 최후의 날들과 나치 지도부의 내부 운영에 관한 핵심 정보원으로 간주했다. 쇼부가 지닌 정보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히틀러와 20년간 밀접하게 접촉한 그의 경험은 조사관들에게 독재자의 성격, 의사결정 과정, 사적인 신념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했다. 미국 신문관들은 특히 히틀러가 어떻게 측근들에 대한 심리적 통제력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그의 개인 비서진 중 나치에 숨겨진 자산이나 탈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가진 자가 있는지 이해하는 데 관심이 컸다. 샤우브가 기밀 문서를 파기하는 데 관여한 역할은 나치 범죄의 문서적 흔적을 재구성하려는 조사관들에게 그를 주요 관심 대상으로 만들었다. 수감 기간 동안 쇼브는 히틀러와의 복무 경험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캐내려는 반복적인 신문을 받았다. 이 신문들은 히틀러의 일상적 습관과 개인적 관계부터 전쟁 중 결정적 순간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뤘을 것이다. 정보 요원들은 특히 종전 직전 몇 달간 히틀러의 정신 상태, 다른 나치 지도자들과의 교류, 전후 계획이나 탈출 경로에 관한 발언 등에 대한 쇼부의 관찰에 큰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러한 신문의 심리적 압박과 자신의 최종 운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엄청났을 것이다. 샤우프는 성인 생활 대부분을 섬겨온 정치 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목격했다. 그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히틀러에 신뢰받는 보좌관이라는 역할에 기반해 있었는데 이제 그 역할은 명예가 아닌 위험의 근원이 되어버렸다. 한때 유럽 최강 권력자에게 특권적 접근권을 누리던 이 남자는 이제 과거의 적들 손아귀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샤우브의 구금 조건은 하급 나치 관료들을 처리하는 데 직면한 연합국의 복잡한 법적 정치적 난제를 반영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을 받은 주요 전범들과 달리 샤우브 같은 인물들은 관료적 한가운데에 존재했다. 그들은 분명히 나치 정권과 연관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범죄를 정의하고 기소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연합국 당국이 구금 중인 수천 명의 전직 나치 관리들을 처리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의 구금을 연장시켰다.
수감 기간 내내 샤우브는 히틀러를 섬기던 시절의 신중함을 유지했다. 전 동료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포로 감시자들에게 아첨하려 했던 일부 전직 나치 관리들과 달리 샤우브는 신문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패배 속에서도 전 고용주에 대한 이 같은 충성심은 히틀러의 측근 집단 내에서 형성된 개인적 유대의 깊이를 보여준다. 1949년 2월 17일 율리우스 샤우브의 석방은 한 장의 끝을 알렸지만 또 다른 어려운 시기의 시작이기도 했다. 연합군 구금 상태에서 거의 4년을 보낸 후 그가 마주한 독일은 그가 알던 나라와 거의 닮지 않은 모습이었다. 제3제국의 웅장한 건축물은 폐허가 되었고 그 상징들은 지워졌으며 이념은 공식적으로 배척당했다. 더 개인적으로 파괴적이었던 것은 20년간 그의 존재를 규정해온 사회적 구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정교한 의전, 일상의 루틴, 히틀러를 섬기던 시절의 목적의식은 완전히 사라져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부담이 된 기억들만 남겼다. 샤우브가 전후 독일에서 삶을 재건하려는 시도는 히틀러의 전직 개인 참모진이 직면한 심오한 도전 과제를 보여준다. 단순히 군사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일반 병사나 나치 범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민간인과 달리 히틀러의 가신들은 역사상 가장 혐오받는 인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부담을 지고 있었다. 히틀러와의 근접성 자체가 그들을 동료 독일인들 사이에서 의심과 호기심, 종종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들 자신도 국가의 참혹한 패배를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던 시기였다. 점령된 독일을 휩쓴 비나치화 과정은 히틀러 전직 참모들에게 추가적인 장애물을 만들었다. 독일 사회에서 나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이 체계적인 노력은 수백만 명의 개인을 조사하고 정권과의 연관성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결과를 낳았다. 히틀러를 개인적으로 섬기는데 성인 생활 전부를 바친 쇼브 같은 이에게 탈라치와 재판소는 또 다른 형태의 심판이자 잠재적 처벌을 의미했다. 아이러니는 피할 수 없었다. 한때 히틀러의 가장 민감한 문서를 불태웠던 이 남자는 이제 자신의 삶이 나치 연관성의 모든 측면을 기록하려는 수사관들의 현미경 같은 검증을 받게 되었다. 히틀러를 개인적으로 섬겼다는 사회적 낙인은 법적 제재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다. 샤우브의 정체를 알게 된 이웃들은 종종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태도로 그를 대했으며 이는 정상적인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독일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로 보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많은 독일인들이 선호하는 집단적 무죄라는 서사와 모순된다고 여겼다. 다른 이들은 괴기스러운 호기심으로 접근하며 몰락한 독재자에 대한 병적인 매력을 충족시킬 만한 히틀러의 사생활에 관한 선정적인 세부 사항을 캐내려 했다. 취업은 또 다른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이었다. 쇼브의 이력서는 거의 전적으로 히틀러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민주화된 독일의 잠재적 고용주들에게 그를 추천할 만한 자격 요건은 전혀 아니었다. 히틀러의 개인 업무를 관리하고 일정을 조정하며 민감한 서신을 처리하며 20년간 쌓아온 그의 기술은 나치 정권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사회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 게다가 쇼브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나치 과거와의 연관성을 감수해야 했는데 이는 상업적, 사회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연결고리였다. 쇼브 같은 전직 히틀러 측근들에게 요구된 심리적 적응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이들은 단순히 직업이나 정치적 지위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전체적 틀을 상실한 것이었다. 20년 동안 쇼브의 정체성은 히틀러의 신뢰받는 보좌관이라는 역할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삶의 목적, 사회적 지위, 일상적인 루틴, 심지어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마저 나치 지도자에 대한 봉사로 형성되었다. 이 결정적인 관계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다. 쇼브의 전후 시절을 특징 지은 침묵은 실용적 필요성과 심리적 자기보호를 모두 반영했다.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자, 수사관, 선정주의자들의 원치 않는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히틀러와의 관계를 논한다는 것은 편안한 답이 없는 도덕적 질문과 마주해야 함을 의미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에게 오랫동안 충실히 복무한 사람이 그 봉사와 히틀러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끔찍한 범죄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더 쉬운 길은 침묵 속에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패배한 국가의 익명성 속으로 사라지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침묵조차 히틀러 전직 참모들을 과거의 긴 그림자에서 완전히 보호해주지는 못했다. 율리우스 샤우프는 무명 속에 죽었고 그의 이야기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채 그의 경험은 후세에 기록되지 못했다. 결국 회고록을 쓰거나 인터뷰를 허락한 동료들과 달리 샤우프는 자신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다. 이 침묵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역사적 이해를 위한 기회를 놓친 것이었다. 히틀러의 성격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그의 독특한 시각은 그와 함께 사라졌고 역사가들은 파편적이고 때로는 모순되는 자료들로 나치 지도부의 마지막 날들을 퍼즐처럼 맞춰야 했다. 샤우프의 운명과 서방연합군이 아닌 소련의 포로가 된 다른 히틀러 측근들의 운명 사이의 대비는 하인츠 링게의 경험을 살펴볼 때 더욱 뚜렷해진다. 히틀러에 가장 오래 근무하고 가장 신뢰받는 시종으로서 링게는 쇼부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에서 독재자를 모셨다. 한때 특권과 지위의 원천이었던 이 근접성은 소련 포로 수용소에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10년간의 악몽의 토대가 되었다. 링게의 히틀러에 대한 봉사는 193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벙커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의 임무는 평범한 시종 이상의 것이었다. 히틀러의 의상 관리를 맡았고 식사를 감독했으며 일정을 조정했고 무엇보다도 독재자가 점점 더 자주 빠지던 우울과 분노의 순간에 신뢰받는 조언자 역할을 했다. 이 친밀한 관계는 린게가 히틀러의 개인적 대화, 습관, 심리 상태, 사적인 일들에 대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세한 지식을 보유하게 했다. 소련이 히틀러의 죽음을 확인하려는 집착은 링게를 단순한 전쟁 포로에서 스탈린 정권이 완전히 활용하기로 결심한 핵심 정보원으로 변모시켰다. 나치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주로 관심이 있었던 서방연합국과 달리 소련은 히틀러가 어떻게든 벙커에서 살아서 탈출했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의심을 품고 있었다. 스탈린 본인조차 히틀러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고 전해지며 가장 위험한 적이 아르헨티나나 다른 은신처로 도주해 소련에 대한 저항을 재편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편집증은 링게와 소련군의 포로로 잡힌 다른 벙커 생존자들에게 지옥 같은 삶을 강요했다. 그들의 포로 감시자들은 히틀러 사망 확인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독재자의 최후의 날들에 관한 모든 측면에 대해 철저한 세부 사항을 요구했으며 증언을 교차 검증하고 포로들을 반복적인 신문에 처해 속임수나 숨겨진 지식을 암시할 수 있는 모순점을 찾아내려 했다. 소련은 특히 링게가 히틀러 시신 처리 과정에서 맡은 역할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 친밀한 관여를 정교한 탈출 음모의 잠재적 증거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소련 포로 수용소의 물리적 환경은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설계되어 심리적 저항을 꺾고 신문관과의 완전한 협력을 유도했다. 링게는 베를린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소련 영토 내 포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그곳은 식량이 부족하고 내부가 험악했으며 영하의 기온과 부적절한 노동 체계로 인해 생존 자체가 매일의 투쟁이었다. 심리적 압박 역시 극심했는데 신문관들은 최종 석방 약속과 영구 수감 또는 처형 위협을 번갈아가며 사용했다. 링게의 신문은 포로 생활 1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될 패턴을 따랐다. 소련 장교들은 종종 독일어 통역사와 함께 히틀러 최후의 날들에 대한 분단위 보고를 요구했으며 특히 탈출이나 생존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는 세부 사항에 주목했다. 그들은 히틀러 자살의 정확한 상황, 시신 처리 과정, 탈출 계획이나 숨겨진 자원을 드러낼 수 있는 대화 내용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반복적인 신문은 그 자체로 심리적 고문을 형성했다. 링게는 벙커에서의 충격적인 마지막 날들을 끊임없이 재경험해야 했으며 매번 신문관들의 집중적인 감시 아래 진술의 변동을 찾아내려는 시도에 직면했다. 신체적, 정서적 수감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진술의 절대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은 엄청난 정신력을 요구했다. 이전 진술과의 사소한 차이조차도 기만의 증거로 해석되어 더 가혹한 대우로 이어질 수 있었다. 링게가 소련 포로로 보낸 10년은 그가 알고 있던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그가 수감된 동안 독일은 점령 지역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별개의 국가들로 분리되었다. 나치당은 해산되고
범죄 조직으로 규정되었다. 그의 옛 동료들 다수는 포로 생활 중 사망하거나 자살했다. 신흥 강대국들에 의해 중부 유럽의 정치 사회 구조 전체가 변모했다. 1955년 마침내 석방된 링게가 돌아온 대륙은 그가 부재한 사이 근본적으로 재편된 상태였다. 수감 생활의 심리적 후유증은 링게 이후 행동과 발언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침묵을 지킨 쇼보와 달리 링게는 결국 회고록을 집필하여 히틀러의 사생활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의 기록은 트라우마적인 포로 생활과 자신의 생존을 정당화하려는 욕구에 의해 왜곡되었다. 독재자의 최후를 직접 목격한 인물에게 더 비판적인 분석을 기대했던 많은 독자들은 그가 그래서 히틀러에 대해 유지한 애정어린 어조에 충격을 받았다. 1955년 린게가 경험한 소련 포로 생활에서의 석방은 해방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 갇힌 또 다른 형태의 감금이었다.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나온 그 남자는 한때 군사적 정밀함으로 히틀러의 일상을 관리하던 자신감 넘치는 시종과 거의 닮지 않았다. 10년간의 신문은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일관된 증언을 유지해야 했던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당시 서독으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변모한 조국을 마주했다. 히틀러의 사적 세계에 대한 그의 친밀한 지식은 이제 부담이자 예상치 못한 잠재적 수익원이 되었다. 출판사와 언론인들은 시체를 감지한 독수리처럼 린게에게 달려들었다. 히틀러 최후의 순간에 대한 그의 생생한 증언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선 상업적 가치를 지녔다. 민주적 미래를 구축하며 과거를 이해하려 애쓰던 독일에서 링게의 증언은 괴물 뒤에 숨은 인간에 대한 내부자의 시각이라는 그 어떤 출처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시했다. 수익성 높은 책 계약을 제안하는 전보가 그의 소박한 브레멘 아파트에 쌓여갔고 각각은 그의 고통을 경제적 안정으로 전환할 기회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 끝에 나온 회고록은 소련 포로 생활이 남긴 복잡한 정신적 상처를 드러냈다. 독자들이 히틀러의 정신적 쇠퇴를 직접 목격한 인물에게 기대했을 비판적 분석과는 달리 링게의 기록은 전 고용주에 대한 거의 애정어린 어조를 유지했다. 이 불안한 충성심은 진정한 존경이 아니라 10년간의 잔혹한 신문을 견뎌내기 위해 그가 발달시킨 심리적 방어 기제를 반영한 것이었다. 소련 수용소에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링게는 히틀러에 대한 자신의 복무를 정당화하면서도 그 관계의 도덕적 함의를 회피하는 정신적 서사를 구축해야만 했다. 1980년 출간된 이 회고록은 학계를 훨씬 넘어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평가들은 독일의 멸망에 기여한 히틀러를 애정어린 표현으로 묘사한 인물이 역사적 증인으로 필요한 도덕적 명확성을 지녔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이들은 링게의 기록이 심리적으로 결함이 있더라도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인물 중 한 명을 형성한 사적인 역학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가해자들을 우상화하지 않으면서 나치 과거를 어떻게 기념하고 교훈을 얻을지에 대한 독일 사회 내 광범위한 긴장을 반영했다. 브레멘에서의 링게의 말년은 역사적 참사를 목격한 생존자에게 붙은 특이한 유명세로 특징지어졌다. 연구자와 기자들은 히틀러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나 벙커, 최후의 날들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세부 사항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안고 그의 소박한 아파트를 찾아왔다. 이런 만남은 극적인 폭로나 결코 나타나지 않은 후의 표현을 기대했던 방문객들을 종종 실망시켰다. 대신 그들은 수십 년 전 형성된 패턴으로 감정 반응이 굳어진 노년의 남자를 마주했다. 1980년 3월 하인츠 링게의 죽음은 역사상 가장 문제적 증인 중 한 명의 서막을 알렸다. 그의 회고록은 심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라졌을 히틀러의 사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존했다. 그러나 이러한 폭로에 도덕적 맥락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하기를 꺼린 그의 태도는 악에 근접한 경험이 근본적으로 판단력을 손상시킨 개인들의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역사가들이 직면한 복잡한 과제를 부각시켰다. 링게가 소련 포로 수용소의 가혹한 현실을 견디는 동안 히틀러의 개인 참모진 다른 구성원들은 서방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다르지만 동등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히틀러의 경호원이자 전화 교환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로크 스미시의 사례는
개인의 역할과 시기가 전후 운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1945년 5월 2일 새벽 벙커에서 탈출한 미쉬의 행동은 용기와 함께 남아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히틀러 자살 후 이어진 베를린 지하 터널을 통한 여정은 소련군의 포로로 잡히기 전에 미군이나 영국군 전선에 도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미슈는 동료들 다수와 마찬가지로 스탈린 군대의 포로로 잡히면 잔혹한 신문을 수년간 받거나 더 나쁜 결과를 맞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원래 민간인 교통을 위해 건설된 베를린 지하 터널 시스템은 소련의 보복을 피하려는 나치 관리들과 독일 군인들이 탈출하는 지하 고속도로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탈출마저도 베를린을 뒤덮은 혼란 속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 외곽에서 적군 병사들에게 붙잡힌 미시는 군사구금으로 끝날 거라 기대했던 시간이 8년간의 체계적인 정신적 고문으로 변모했다. 모스크바의 악명 높은 루비앙카 감옥으로 이송된 것은 그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력을 시험할 시련의 시작이었다. 미쉬에게 가해진 신문 기법은 소련 정보기관이 심리적 압박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신체적 폭력에만 의존하기보다 그의 포로들은 수면 박탈, 고립, 반복적인 질문을 조합하여 그의 저항을 점진적으로 무너뜨리려 했다.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복종하는 증인으로 만들어 소련 지도부가 히틀러 최후의 날들에 대해 구성하기로 선택한 어떤 서사도 지지하는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이 히틀러의 운명에 집착한 것은 미쉬의 수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 편집증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소련 정보 요원들은 히틀러 사망의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 아래 움직였는데 스탈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신들이 투옥되거나 처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상적인 신문을 생사투쟁으로 변모시켰고 미쉬 같은 수감자들은 규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게임에서 결정적인 증거 조각으로 활용되었다. 미쉬의 수감 생활과 동반된 강제노동은 소련 체제 내에서 여러 목적을 수행했다. 명백한 경제적 가치 외에도 수용소 생활의 잔혹한 신체적 요구는 수감자들을 심리적으로 약화시켜 신문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포로들의 요구에 대한 일관된 저항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도록 고안되었다. 불충분한 영양 공급, 영하의 기온, 그리고 허리 꺾일 듯한 노동이 결합되어 생존 자체에 전념해야 하는 조건을 만들었고 정교한 속임수나 조직적인 저항을 유지할 여력은 거의 남지 않았다. 미쉬가 나치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결국 그의 생존 전략에서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 주장이 완전히 사실이든 아니든 그는 특히 헌신적인 나치 이데올로기, 신봉자를 찾아내려는 소련 신문관들에 맞서 심리적 방어 수단을 확보했다. 히틀러에 대한 자신의 복무가 정치적 차원이 아닌 순수히 직업적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미쉬는 나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특별한 충성심이나 탈출 계획 및 비밀 무기에 대한 은밀한 지식이 없다고 반박할 수 있었다. 미쉬가 소련 포로로 보낸 8년 동안 지리정치적 지형은 극적으로 변화했으며 이는 결국 그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다. 냉전의 도래는 소련 지도부에 새로운 전략적 계산을 요구했고 그들은 독일 포로들을 단순히 붕괴된 나치 정권에 대한 정보원이라기보다 서방 세력과의 투쟁에서 잠재적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장기 포로들의 처우를 점차 개선시켰고 전쟁 직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최종 석방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1953년 12월 31일 미쉬의 석방 과정은 독일인 전쟁 포로에 대한 소련 정책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했다. 그해 초 스탈린의 사망은 후계자들이 전 독재자의 의지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수정을 시행할 기회를 제공했다. 새 지도부는 하급 나치 관료들의 장기 수감이 전략적 목적에 거의 부합하지 않으며 서유럽에서의 소련 외교 노력을 복잡하게 만드는 부정적 여론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1953년 마지막 날 미쉬의 베를린 귀환은 개인적 해방뿐 아니라 소련과 서독 간 관계의 점진적 정상화를 상징했다. 당시 서베를린에서 서독인으로 등장한 그의 귀환은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에 히틀러 최후의 순간을 목격하고 이후 8년간 소련의 신문 기법을 직접 경험한 인물을 처음으로 신문할 기회를 제공했다. 미쉬 귀환 후 진행된 정보 수집 과정은 소련 정보기관이 나치 포로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한 정교한 기법들을 드러냈다. 반복적인 신문, 심리적 압박,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 캠페인에 대한 그의 증언은 서방 정보기관들에게 소련의 신문 기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으며, 이는 격화되는 냉전 속에서 자신들의 작전에 적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 씨의 고통은 개인적 사례를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 목적을 수행했다. 베를린 루도우 지역에 위치한 미 씨의 말년 거주지는 역사학자, 언론인, 생생한 역사와 직접 접촉하려는 호기심 많은 시민들이 찾는 뜻밖의 성지가 되었다. 율리우스 샤우브 같은 인물들이 침묵을 지킨 것과 달리 방문객을 맞이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려는 그의 태도는 트라우마적 기억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개인적 안락을 초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인식을 반영했다. 미 씨가 말년에 허락한 인터뷰들은 히틀러를 섬긴 경험과 그에 따른 투옥이 남긴 복잡한 심리적 유산을 드러냈다. 그는 히틀러의 사적인 습관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면서도 정치적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이는 전쟁의 여파를 견뎌낸 많은 전직 나치 관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인지 부조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히틀러와의 친밀한 친분을 인정하면서도 나치 목표에 대한 이념적 헌신을 부인하는 능력은 민주주의 독일에서 삶을 재건하려는 이들에게 제2의 본성이 된 정신적 고개를 요구했다. 2013년 9월 미 씨의 죽음은 여러 측면에서 한 시대의 종말을 알렸다. 역사가들이 지적했듯 그의 서거는 총통 벙커 최후의 순간들과 직접 연결된 마지막 연결고리 중 하나를 끊어 역사상 가장 중대한 순간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해온 생생한 기억의 장을 닫았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또한 악을 직접 목격한 이들에 대한 낭만화를 피하면서도 역사적 기억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가 직면한 광범위한 과제를 부각시켰다. 히틀러 비서진의 전후 경험은 남녀 직원 간 대조를 특히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들은 남성 동료들과는 다른 도전에 직면했으며 종종 더 다양한 결과를 맞이했다. 히틀러가 자살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유언장을 타이핑했던 트라우들 융게의 사례는 독일 패전 후 혼란 속에서 생존 가능성의 성별, 시기,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빌헬름 그른케의 탈출 부대에 합류해 벙커에서 탈출한 융게의 사례는 전쟁의 마지막 군사작전 중 하나였으며, 소련군이 베를린 중심부에서 모든 탈출로를 봉쇄하기 전에 미군이나 영국군 진영에 도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히틀러의 개인 조종사, 수석 경호원, 여러 비서들로 구성된 이 부대의 구성은 히틀러 최후의 가정의 친밀한 성격과 정권 붕괴 과정에서 이들을 하나로 묶었던 개인적 충성심을 반영했다. 전투로 황폐해진 베를린 거리를 가로지르는 여정은 일반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용기를 요구했다. 소련군과 독일군은 도시 곳곳에서 산발적인 교전을 계속했고, 양측의 경계심 약해진 병사들은 분쟁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이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다. 포탄과 저격수 사격은 모든 길 건너기를 치명적 위험으로 만들었으며, 군기 붕괴로 민간인에 대한 강간과 살인이 일상화되었다. 이 집단이 도시의 지옥 같은 풍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치밀한 계획과 놀라운 행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다. 주로 지하철 터널과 지하 연결 통로를 이용해 이동함으로써 그들은 소련 순찰대가 도주하는 나치 관료들을 체포하기 위해 검문소를 설치한 주요 도로를 피할 수 있었다. 베를린 지하의 통로들은 공포에 질린 민간인, 부상당한 군인, 그리고 도시의 지하 동맥 속에서 구원을 찾는 절박한 관료들로 가득 찬 거대한 은신처와 탈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탈출마저 베를린 최후의 순간을 특징 지은 무작위적 폭력 앞에서는 무력했다. 엘베강 근처에서 이들이 체포된 사건은 혼란스러운 그 시절 운명이 얼마나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는지 보여준다. 한순간 그들은 자유의 문턱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순간 서쪽으로 탈출하려는 고위급 포로를 감시하라는 특별 지시를 받은 병사들이 겨눈 소련군의 총구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후 진행된 초기 신문에서 소련 정보기관이 히틀러 최후의 순간에 함께했던 여성 직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음이 드러났다. 주로 군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평가받던 남성 포로들과 달리 비서들은 히틀러의 사적인 생각과 대화에 접근할 수 있었던 독특한 증인 집단으로 그의 최후 순간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녔다. 그들의 성별은 국제법상 일정한 보호를 제공했지만
소련의 포로 수용 체계 내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취약점을 만들었다. 히틀러의 유언장에 관한 융계의 증언은 소련 신문의 핵심이 되었다. 그녀가 타자기로 작성한 문서에는 히틀러의 정치적 유언뿐 아니라 개인 소유물 처분과 전쟁 결과에 대한 최종 사색이 담긴 유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소련 수사관들은 특히 은닉 자산, 탈출 계획, 생존한 나치 관료들에게 내린 지시 등 지속적인 저항 활동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에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캐내기 위해 가해진 심리적 압박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인간의 취약성을 정교하게 이해한 결과였다. 남성 수감자들에게 흔히 사용되던 잔혹한 신체적 방법 대신 비서들을 상대하는 신문관들은 심리적 조작, 가족에 대한 위협, 협조 대가로 조건 개선을 약속하는 방식을 더 많이 활용했다. 이러한 기법들은 여성 수감자에 대한 폭력 보고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문제를 피하면서도 동등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 후 이어진 수개월의 수감 생활은 전쟁 전 안락한 삶이 결코 준비시켜주지 못한 방식으로 융계의 결의를 시험했다. 호화롭게 꾸며진 사무실에서 히틀러의 개인 서신을 타이핑하던 삶에서 과밀한 감방에서 생존하는 삶으로의 전환은 지속적인 손상 없이 흡수하기 어려운 심리적 충격을 의미했다. 자신의 최종 운명에 대한 끊임없는 불확실성과 히틀러 사생활의 사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신문은 신체적 석방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정서적 외상을 초래했다. 결국 미군 관할로 이송된 것은 융계의 전후 경험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소련 측과 달리 미군 정보 장교들은 히틀러 비서들에 대한 신문에 다른 목적과 방법을 적용했다. 그들은 나치 저항 세력의 지속적 활동이나 은밀한 탈출 계획의 증거를 찾는 대신 주로 전쟁 막바지 히틀러의 성격,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그의 측근 집단 내부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신문 초점의 변화는 융계가 자신을 더 유리한 입장에서 제시할 기회를 만들었다. 고용 당시의 젊은 나이, 제한된 정치적 관여, 정책 고문이 아닌 단순 속기사 역할은 그녀가 무죄의 서사를 구축할 수 있게 했으며 평범한 개인들이 어떻게 비범한 악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애쓰던 미국 수사관들의 공감을 얻었다. 미국의 비나치와 접근법은 소련 관할 하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활의 추가 기회를 창출했다. 스탈린 정권이 요구한 가혹한 이념적 정화와 달리 미국의 비나치화 노력은 가장 위험한 나치 요소를 제거하면서도 독일 사회 재건이라는 실용적 고려에 더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실용적 접근은 융계 같은 개인들이 전쟁 중 연관성에 대한 무기한 처벌을 견디기보다 연합군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입증할 수 있게 했다. 융계의 석방과 이후 민간인 생활로의 복귀는 전후 독일에서 재활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히틀러의 서신을 처리하며 연마한 그녀의 비서 업무 능력은 신생 민주국가에서 합법적인 직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나치와의 연관성은 그녀의 경력 전반에 걸쳐 그림자를 들이왔고 평범한 삶을 원하는 욕구와 전쟁 경험의 역사적 중요성 사이에서 끊임없는 긴장을 야기했다. 결국 회고록 출판을 결정한 것은 개인적 카타르시스, 역사적 책임, 경제적 기회라는 복잡한 계산이 반영된 결과였다. 남성 직원들의 기록이 주로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 집중된 것과 달리 융계의 회고록은 히틀러의 사생활, 여성 관계, 사적 공간의 가정적 분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적인 세부 사항은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정당한 역사적 목적을 수행했으나 동시에 악에 근접한 위치에서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융계가 자신의 전쟁 시기 복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도덕적 틀은 많은 전직 나치 관료들을 특징지었던 광범위한 자기 기만의 패턴을 반영했다. 홀로코스트와 다른 나치 범죄에 대해 무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히틀러의 개인적 취향과 일상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유지한 그녀의 태도는 평범한 개인들이 비범한 악의 체계 안에서 기능할 수 있게 했던 인지적 분할화를 보여준다. 이 심리적 방어 기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 증언으로부터 역사적 진실을 추출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융계 회고록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역사적 호기심과 도덕적 판단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냈는데 이는 이후 수세대에 걸쳐 독일 사회가 나치 과거를 대하는 태도를 특징짓게 되었다. 독자들은 그녀의 공모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폭로를 관음증적 호기심으로 소비했다. 이러한 모순은 역사적 죄책감과 마주하는 동시에 당시
가장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정당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야 하는 독일 문화 내부의 깊은 긴장을 반영했다. 크리스타 슈레더의 전후 경험은 히틀러의 여성 참모진이 패배, 신문, 재활이라는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했다. 히틀러의 최장기 비서 중 한 명인 슈레더는 나치 통치 기간 거의 전부를 아우르는 친밀한 지식을 보유했기에 전쟁 내내 히틀러의 성격과 의사결정 과정의 진화를 이해하려는 연합군 조사관들에게 그녀의 증언은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1945년 4월 20일 베를린에서 그녀가 대피한 것은 히틀러가 수도 함락이 불가피해졌음을 뒤늦게 인지했음을 반영했다. 가장 신뢰하는 비서들을 베르그호프로 안전하게 공수하기로 한 결정은 이 여성들에 대한 그의 개인적 애착과 그들의 생존이 당장의 군사적 상황을 넘어 역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그의 이해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 대피 작전은 또한 히틀러 가정에 존재했던 비공식적 위계 질서를 드러냈는데 가장 오래 근무하고 가장 신뢰받는 직원들이 정권의 최종 붕괴 과정에서 우대받았음을 보여준다. 바이에른으로의 비행은 전략적 붕괴 속에서 작동한 나치 조직 효율성의 전쟁 말기 사례 중 하나였다. 독일 방공망의 붕괴와 연합군 전투기 공격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개인 전용기는 핵심 직원들을 알프스 요새의 상대적 안전지대로 수송하는 데 성공했다. 이 성공적인 작전은 주변의 나치 국가 전체가 붕괴하는 와중에도 통치 기간 내내 총통의 개인 경호대를 특징지었던 충성심과 역량을 입증했다. 베르이테스가덴 근처에서 슈레더가 이후 체포된 사건은 전직 나치 관료들을 찾아내 신문하려는 연합군의 노력이 얼마나 포괄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전쟁 종결 직후 그녀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한 정보망은 연합군 수사관들이 히틀러 측근들의 상세 명단과 잠재적 은신처를 수개월간 준비해온 결과였다. 그녀의 체포는 또한 점령된 독일에서 사라지려는 시도가 무의미했음을 보여주었는데 현지 주민들은 종종 연합군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어진 신문 과정은 미국 정보기관이 히틀러 가정에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가치를 드러냈다. 독재자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제한적으로만 아는 최근 합류자들과 달리 슈레더는 전쟁 기간 동안 히틀러의 성격, 건강, 의사결정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의 점점 심해지는 편집증, 신체적 쇠퇴, 감정적 변덕에 대한 그녀의 관찰은 전쟁 막바지 나치 정책에 영향을 미친 심리적 요인을 연합군이 이해하려는 노력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슈레더 신문에 프랑스 연락장교가 참여한 것은 나치 범죄 기록과 정권 내부 운영 방식, 이해를 위한 연합군의 국제적 노력을 반영했다. 알베르트 졸러의 배경과 전문성은 미국식 신문 기법을 보완하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했으며 그의 언어 능력은 번역 과정에서 생략될 수 있는 히틀러 성격과 행동의 미묘한 측면에 대한 보다 정교한 대화를 가능케 했다. 미국 정보관들이 슈레더를 상당히 멍청하고 뚱뚱하며 열렬한 나치라고 평가한 것은 연합군 신문 노력의 편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러한 비상적 판단은 정확한 심리 분석보다는 문화적 편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가치 있는 증인으로부터 추출된 정보의 질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격 묘사는 또한 개인의 실제 지식이나 역사적 중요성과 거의 무관한 방식으로 외모와 태도가 공식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슈레더 체포 후 이어진 3년간의 구금은 하급 나치 관리들을 다루는데 연합국 당국이 직면한 복잡한 법적 정치적 난제를 반영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구체적 혐의를 받은 주요 전범들과 달리 슈레더 같은 인물들은 관료적 회색지대에 존재했다. 히틀러와의 연관성으로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구체적 범죄를 정의하고 기소하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연합군 당국이 구금 중인 수천 명의 전직 나치 관리들을 처리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는 동안 그들의 구금을 연장시켰다. 슈레더를 전범에서 협력자로 재분류한 것은 나치 체제 내 개인의 책임에 대한 연합군의 이해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구별은 히틀러와의 근접성이 자동적으로 범죄 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연관성은 조사와 잠재적 처벌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협력자 지위는 나치 정권의 활동에 가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결과가 덜 엄격했다. 슈레더가 1948년 5월 최종 석방된 것은 냉전 시대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반영된
연합군 점령 정책의 광범위한 변화와 맞물렸다. 서방 열강들은 소련의 팽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사회에서 나치 영향력을 철저히 제거하겠다는 초기 목표보다 이를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 직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활의 기회를 창출했으며 슈레더와 같은 개인들이 새롭게 탄생한 민주적 서독 국가 내에서 삶을 재건할 수 있게 했다. 슈레더가 전후 분헨에서 찾은 직장은 전직 나치 관료들이 직면한 실질적 어려움과 동시에 독일 사회 내에서 그들의 지위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히틀러의 서신을 수년간 처리하며 갈고 닦은 그녀의 비서 업무 능력은 경험 많은 행정 인력이 필요한 회복 중인 경제에 유용하게 쓰였다. 그러나 그녀의 나치 연관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경력 기회와 사회적 관계를 제한했으며 전문적 역량과 역사적 짐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을 야기했다. 슈레더가 결국 출간한 회고록은 전직 히틀러 측근들이 자신의 전쟁 경험에 대한 서사를 통제하려 하면서도 역사적 중요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 했던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준다. 그녀의 책은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정당한 학술적 목적을 수행하는 히틀러의 사생활에 대한 친밀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지만 비평가들은 그러한 출판물이 진정한 역사적 이해를 촉진하기보다는 나치 지도부를 둘러싼 신비감을 부수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개인적 증언이 상업적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나치 시대를 기념하고 그로부터 배우되 가해자들을 우상화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독일 사회 내 광범위한 긴장을 반영했다. 출판사들은 내부자의 증언이 지닌 상업적 가치를 인식한 반면 역사학자들은 그 신뢰성과 도덕적 함의를 두고 논쟁했다. 이 논란은 역사적 호기심, 상업적 이용, 도덕적 책임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부각시켰으며 이는 이후 수십 년간 나치 역사 논의의 특징이 될 것이다. 1984년 크리스타 슈레더의 죽음은 히틀러의 사적 세계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으며 대체 불가능한 생생한 지식의 원천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녀의 회고록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라졌을 히틀러의 성격과 일상적 습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존했다. 그러나 이러한 폭로에 도덕적 맥락을 제공하기를 꺼린 그녀의 태도는 악에 근접한 위치에 있었기에 근본적으로 판단력과 시각이 훼손된 개인들의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역사가들이 직면한 지속적인 과제를 부각시켰다. 히틀러의 개인 보좌진들의 상반된 운명은 나치 독일 패전 후 혼란 속에서 생존 가능성에 개인의 상황, 시기, 선택이 얼마나 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드러냈다. 일부는 수십 년간의 구금과 신문을 견뎌냈고 다른 이들은 비교적 빠르게 평범한 민간인 생활로 전환했다. 이러한 차이는 전후 정의의 자의적 성격과 이 전례 없는 사회, 정치적 변혁기 동안 개인의 결과를 결정한 복잡한 요인들을 모두 보여줬다. 이러한 개인적 이야기들의 더 넓은 함의는 개별적인 전기적 세부 사항을 훨씬 뛰어넘었다. 히틀러 참모진의 경험은 공모의 본질, 악의 심리학, 전체주의 통치를 경험한 후 재건에 나서는 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그들의 증언은 한계와 편향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역사적 증거를 보존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잔혹 행위에 가담한 후의 기억, 책임, 그리고 속죄의 가능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했다. 히틀러의 개인 참모진을 하나로 묶었던 관계의 그물은 벙커가 최종 붕괴되기 전부터 풀리기 시작했지만 마지막 날들의 공유된 트라우마는 수십 년의 분리와 침묵 속에서도 지속될 유대를 형성했다. 일부 참모진은 소련 포로 수용소에 흩어졌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지식이 존중과 의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서방연합군 신문센터를 헤쳐나가야 하는 똑같이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들이 걸어간 서로 다른 길은 전후 정의의 자의적 성격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절대 권력에 근접했던 경험이 그들의 충성심, 의무, 도덕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깊이 있게 형성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요하네스 첼은 벙커의 수석 전기기사라는 독특한 직책 덕분에 정권의 최종 붕괴와 히틀러 사후 직후의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히틀러의 안락과 취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개인 비서나 비서관들과 달리 헨첼의 책임은 순수히 기술적이었다. 지하 요새가 최후의 포위 속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집중된 임무였다. 이 차이는 전후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소련 신문관들은 벙커의 기술적 사양을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이념적 위협이 최소한인 인물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탈출하거나 자살한 후에도 벙커에 남기로 한 결정은 전문적인 헌신과 함께 지상 야전병원이 기능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전력 및 물 공급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인식을 보여준다. 이 선택은 헨첼을 단순한 기술자에서 나치 권력의 완전한 붕괴를 목격한 마지막 증인 중 한 명으로 변모시켰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현장에 머문 덕분에 소련 조사관들은 다른 생존자들로부터 얻은 개인적 증언을 보완하는 벙커의 배치도, 보안 시스템, 잠재적 취약점에 관한 상세한 기술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헨첼이 진격하는 소련군에 항복한 것은 저항이 아무런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었다. 계속 싸울 의무를 느꼈을지도 모르는 군 장교나 이념적 신념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했을 정치 관료들과 달리 헨첼은 자신의 전략적 가치나 탈출 가능성에 대해 환상을 품지 않았다. 포로가 된 순간부터 소련군과 협력하려는 그의 의지는 이후 수감 기간 내내 그의 대우에 영향을 미칠 수능의 토대를 마련했다. 헨첼이 보유한 기술적 지식은 벙커 단지를 확보하고 이해하려는 소련군에게 즉각적인 가치를 입증했다. 전기 시스템, 환기 네트워크, 구조적 개조에 대한 그의 상세한 설명은 도주한 나치 관리들이 남겼을 잠재적 사보타주나 부비 트랩을 방지하는 임무를 맡은 공병들에게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협력은 그를 순수히 역사적, 개인적 지식만을 가진 포로들과 구분시키면서 포로들에게 실질적 가치를 입증했다. 이후 4년간의 수감 생활은 헨첼의 협력에 대한 소련의 평가와 벙커 최후의 날들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출하려는 그들의 접근 방식을 모두 반영했다. 링게나 미시 같은 이들이 겪은 잔혹한 신문과 달리 헨첼의 신문은 주로 히틀러의 죽음에 관한 소련의 선전, 서사의 직접적인 도전이 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그의 경험과 관찰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보장하면서도 보다 문명화된 대우를 가능케 했다. 1949년 4월 헨첼이 석방된 것은 순수한 기술 전략 담당 인원을 계속 구금하는 것이 별다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소련의 광범위한 인식과 맞물렸다. 그의 전문 지식은 철저히 기록되었고 협조는 모범적이었으며 정치적 관여가 없었기에 신생서독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조기 석방의 이상적인 후보자였다. 이러한 계산은 냉전이 격화되면서 독일 포로들에 대한 소련 정책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실용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후 민간인 생활로의 복귀는 헨첼에게 히틀러 참모진 중 더 유명한 인물들이 직면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도전들을 안겨주었다. 그의 기술적 전문성은 인프라 재건이 절실했던 독일에서 여전히 가치가 있었지만 나치 시대 동안 그의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역할은 대중의 관심이나 역사적 호기심을 거의 끌지 못했다. 이러한 익명성은 회고록 집필이나 인터뷰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을 제한했지만 전쟁 시기의 연관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사생활을 보장해 주었다. 1982년 헨컨이 조용히 생을 마감한 것은 하위급 나치 인사의 성공적인 재활과 정권 최후의 순간에 대한 직접적 연결고리에 점진적 소멸을 상징했다. 증언이 역사적 문서나 상업적 상품이 된 동료들과 달리 그의 이야기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채 소련의 기밀 신문 기록과 학술 연구의 산발적 언급 속에만 보존되었다. 이러한 무명성은 개인적 선호와 더불어 히틀러의 사적 세계에 친밀하게 접근했던 비서나 시종들에 비해 기술 인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제한적이었음을 반영했다. 헨컨의 비교적 순조로운 재통합과 더 눈에 띄는 직원들이 겪은 장기적인 고투 사이의 대비는 개인의 전후 결과를 결정한 복잡한 요인들을 부각시켰다. 기술적 역량, 정치적 중립성, 연합군 당국과의 협력 의지는 이념적 순수성이나 나치 지도부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당장의 생존 가능성뿐만 아니라 민주적 독일 사회 내에서 재활할 장기적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히틀러를 섬겼던 여성 비서들은 성별에 기반한 취약성과 독재자의 사생활에 대한 친밀한 지식의 역사적 중요성이 결합된 독특한 도전에 직면했다. 그들의 경험은
전후 정의의 기구에 휘말린 개인을 여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어떻게 보호하기도 하고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지를 드러냈다. 여성들이 남성 동료들보다 정치적 관여도가 낮았다는 가정은 신문 과정에서 종종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히틀러의 개인적 습관에 대한 그들의 상세한 지식은 증언이 완전히 무시되거나 잊힐 수 없는 가치 있는 증인으로 만들었다. 게르다 크리스티안의 전후 여정은 히틀러의 측근 내에서 형성된 복잡한 개인적 관계와 이러한 유대가 정권 붕괴 시 개인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히틀러 측근 중 한 명과의 결혼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나치 계층 내에서 개인적 이해관계를 형성했으며 이는 베를린 탈출을 직업적 의무이자 자신이 알던 세상의 잔재를 보존하려는 개인적 사명으로 만들었다. 남편이 끝까지 그녀와 함께하지 못한 것은 벙커의 마지막 날들이 모든 관계를 시험했고 히틀러와 그의 대의에 충성을 맹세한 이들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크리스티안의 포로 생활 후 이오는 전쟁의 트라우마가 히틀러 전직 참모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음을 보여주었다. 정권 전성기에는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대감은 패배, 투옥, 도덕적 심판이라는 극한의 압박 앞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벙커 최후의 순간에 남편이 곁에 없었던 것은 그녀가 용서할 수 없는 묵시적 충성의 규율을 위반한 것이었으며 일부 참모들에게는 생존 그 자체보다 개인적 명예가 더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크리스티안이 베르너 나우만과 유지한 우정은 나치 정권 붕괴 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전직 나치 관료들을 연결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드러냈다. 이러한 관계들은 전후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연합군 당국이 나치 활동 지속의 징후를 감시하는 연결고리로서 지속적인 취약점을 만들었다. 1953년 나우만이 신나치 단체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제3제국 시절 형성된 연대가 전쟁 종결 수년 후에도 법적, 정치적 문제를 계속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크리스티안이 뒤셀드루프에서 찾은 호텔 직장은 생존을 위한 실질적 필요성과 동시에 전후 독일에서 나치 연관 여성에게 주어진 제한된 기회를 상징했다. 히틀러 서신 관리를 통해 연마한 그녀의 행정 능력은 신중함과 세심함이 요구되는 민간 호텔 업무로도 전환 가능했다. 그러나 이 직장은 유럽 정치 권력의 중심에서 누렸던 그녀의 위험 있는 지위와 비교하면 극적인 추락을 의미했으며 히틀러의 전 동료들 모두에게 닥친 운명의 완전한 역전을 부각시켰다. 1997년 결국 크리스티안의 생명을 앗아가 남은 히틀러의 사적 세계와의 또 다른 직접적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을 알렸으며 정권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의 원천 하나가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그녀가 83세로 세상을 떠난 것은 히틀러 사후에 거의 히틀러 생전과 같은 기간을 더 살았음을 의미하며 짧은 역사적 근접성이 어떻게 한 사람의 전 생애를 규정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시사한다. 그녀의 말년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은 개인적 선호와 함께 직접적 기억이 역사적 연구로 대체되면서 나치 생존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차 줄어든 결과였다. 히틀러의 여성 직원들을 찾아내 신문하는데 연합군 정보기관이 채택한 체계적 접근법은 이들이 증인으로서 지닌 잠재적 가치를 정교하게 이해했음을 드러냈다. 주로 군사적, 정치적 틀로 바라보였던 남성 포로들과 달리 비서들은 히틀러의 사적 사고와 개인적 관계에 대한 친밀한 접근권을 가진 독특한 범주로서 다른 어떤 출처도 제공할 수 없는 통찰을 제공했다. 그의 일상적 루틴, 개인적 선호도, 중대한 순간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그들의 상세한 지식은 연합군 분석가들이 구축 중인 심리 프로파일링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이 여성들이 받은 상이한 대우는 개별적 상황과 여성 포로에 대한 연합군의 광범위한 정책을 모두 반영했다. 서방군의 포로로 잡힌 이들은 소련군의 포로로 잡힌 동료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문명화된 환경과 더 짧은 구금 기간을 경험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신문관들조차도 여성 포로에 대한 학대 보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문제를 피하면서도 완전한 협력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심리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모든 전직 나치 인원을 대상으로 한 비나치화 과정은 정책 결정보다는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여성들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안겼다. 비서나 가정부 직원이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는 가정은 분류 절차에서
종종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활동가가 아닌 추종자로 분류되도록 했다. 그러나 나치 지도부에 대한 그들의 친밀한 지식은 그들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는 법적 회색지대를 생성하여 그들의 최종 운명에 대한 불확실성을 연장시켰다. 여러 여성 직원들이 결국 출간한 회고록들은 히틀러의 사생활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을 제공하면서도 역사적 증언의 상업화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제기했다. 이 기록들은 독재자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정당한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켰으나, 동시에 나치 정권의 핵심에서 근무했던 개인들이 악에 대한 근접성으로 이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여성들이 전쟁 중 복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도덕적 틀은 종종 자신들의 제한된 정치적 이해와 이념적 충성보다는 개인적 충성에 집중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히틀러를 직접 모시고 정권의 붕괴를 목격한 경험은 이 여성들에게 평생 지속되는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이는 남은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 특권과 중요성을 누리던 지위에서 전후 민간인의 익명성으로의 전환은 엄청난 심리적 적응을 요구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에게 봉사하며 형성된 정체성을 재구축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우울증, 불안, 사회적 고립과 씨름했다. 히틀러와 밀접하게 일했다는 사회적 낙인은 정상적인 관계 형성 및 직업 유지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초래했다.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된 이웃들은 종종 호기심, 공포, 의심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평범한 사회적 교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중대하지만 도덕적으로 흠집난 경험을 지니는 부담은 신체적 억압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된 일종의 심리적 감금 상태를 만들어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점차 대중의 의식에 부상한 것은 독일 사회가 나치 과거를 대하는 방식에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했다. 전후 초기 특징이었던 침묵과 수치심은 점차 공모, 책임, 그리고 속죄 가능성에 대한 더 복잡한 논의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악에 근접했던 위치 덕분에 역사상 가장 암울한 장 중 하나에 대해 독특하지만 불편한 시각을 제공받은 개인들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정당한 역사적 호기심을 조화시키기 위해 종종 고군분투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마지막 생존 여성 직원들의 사망은 히틀러의 사적 세계에 대한 생생한 기억의 종말을 알렸다. 그들의 죽음은 대체 불가능한 직접 증언의 원천을 사라지게 했으며, 동시에 체계적 잔혹 행위와의 연관성으로 신뢰성이 훼손된 개인들의 증언을 보존하고 해석해야 하는 역사가들이 직면한 광범위한 과제를 부각시켰다. 이 여성들이 남긴 유산은 귀중한 역사적 통찰과 함께 향후 세대에 걸쳐 학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공모의 본질에 관한 불편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히틀러 개인 비서진의 전후 경험을 연구하며 드러난 광범위한 패턴은 전체주의 통치 하에서 권력, 충성, 도덕적 책임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 진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20세기를 규정할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나, 궁극적 악에 대한 근접성으로 인해 신뢰할 만한 증인이나 도덕적 지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손상되었다. 그들의 다양한 운명은 전후 정의의 자의적 성격과 전례 없는 정치, 사회적 붕괴 이후 개인의 생존을 결정한 복잡한 요인들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 참모진이 연합군 당국에 제공한 정보적 가치는 히틀러 최후의 날들에 대한 그들의 직접적 지식 훨씬 이상이었다. 그들의 증언은 전체주의 지도부의 심리, 독재 정권의 내부 역학, 평범한 개인이 비범한 악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을 역사적으로 가치 있게 만든 바로 그 요소들이 신뢰성과 도덕적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주관적 기억에서 객관적 진실을 추출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일부 참모진이 전후 독일 사회 내에서 이룬 재활은 전체주의 통치 이후 민주적 통합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삶을 재건한 이들은 종종 자신의 정치적 관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히틀러에 대한 복무의 도덕적 함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를 이루었다. 이러한 전략은 실질적인 재통합을 가능케 하면서도 공모와 책임에 관한 더 의미 있는 역사적 교훈을 제공할 수 있었던 깊은 성찰을 회피하게 했다. 일부 인물들이 회고록 집필과 미디어 출연을 통해 거둔 상업적 성공은 역사 보존과 잠재적 악용 사이에 복잡한 긴장을 드러냈다. 그들의 증언은 히틀러의 사생활과 정권의 최종 붕괴에 관한
귀중한 세부 사항을 보존했지만 이러한 폭로로 얻은 금전적 이익은 잔혹행위와의 근접성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도덕적 모호성은 가해자들을 우발적으로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외상적 역사를 기념하려는 사회가 직면한 더 광범위한 도전들을 반영했다. 다른 이들이 유지한 침묵은 역사적 공모의 부담을 관리하는 또 다른 접근법을 나타냈다.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들은 종종 자신의 증언이 나치 이데올로기를 재활시키려는 자들에 의해 오해되거나 오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은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역사적 증거를 제거하여 결코 메울 수 없는 역사 기록의 공백을 만들었다. 생존한 거의 모든 직원들에게서 드러난 심리적 피해는 전체주의 권력의 중심부에서 복무한 대가로 치러야 했던 심오한 개인적 대가를 보여주었다. 히틀러의 측근으로 특권을 누렸던 이들의 후반 생애는 우울증, 사회적 고립, 지속적인 트라우마로 특징지어졌다. 그들의 고통은 진실되었으나 정권의 희생자들이 겪은 무한히 더 큰 고통과 공존하며 동정과 판단에 관한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를 낳았고 이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히틀러의 개인 비서진이 친밀한 측근에서 역사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변모한 것은 민주사회가 전체주의 통치에 복잡한 유산을 대하는 방식에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했다. 수년간의 신문을 통해 얻어낸 그들의 증언과 때로는 회고록 출판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공된 증언들은 한나 아렌트가 나중에 전체주의 체제의 특징으로 규정한 평범한 악을 이해하는 주요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또한 평범한 개인들이 자신들의 공모를 명백히 인식하지 못한 채 비범한 악의 구조 안에서 기능할 수 있게 한 깊은 도덕적 맹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각 연합국이 채택한 신문 기법은 당장의 정보 필요성뿐 아니라 정의와 재활에 대한 그들의 광범위한 철학적 접근을 반영했다. 소련의 방법은 저항을 꺾고 히틀러 최후의 날들에 관한 가능한 모든 세부 사항을 캐내기 위해 고안된 심리적 압박과 신체적 박탈을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의 접근법은 협력 대가로 최종 석방을 약속하는 것과 결합된 보다 정교한 심리적 조작을 지향했다. 프랑스 신문관들은 종종 자국에 직접 영향을 미친 나치 점령 정책의 특정 측면에 집중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은 극명히 다른 질과 신뢰도를 지닌 증언들을 생산해냈다. 소련의 잔혹한 대우를 받은 포로들은 정확성과 무관하게 포로들이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믿는 정보를 종종 제공했다. 서방 세력에 의해 신문받은 이들은 때로 진정한 통찰을 드러내는데 더 편안함을 느꼈으나 동시에 나치 체제 내에서의 제한된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구성할 더 큰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신문 과정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은 전후 나치 지도부와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기초 텍스트가 되었다. 직원 증언에 기반한 정보 보고서는 전범 재판부터 전체주의 심리학에 관한 학술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정보가 획득된 상황은 그 신뢰성과 강압하에 얻어진 증언을 사용하는 윤리적 함의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에 걸쳐 히틀러 측근들이 점차 석방된 것은 냉전 시대의 우선순위가 부상하면서 연합군 점령 정책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와 맞물렸다. 철저한 탈나치화에 초점을 맞추던 초기 정책은 서유럽을 소련의 확장에 맞서는 방어선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보다 실용적인 고려로 점차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 직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활의 기회를 창출하여 전직 나치 인사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충성을 입증함으로써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했다. 재통합 과정은 개인의 상황, 선택, 그리고 전직 직원들이 삶을 재건하려 시도한 특정 지역 사회에 따라 극명하게 달랐다. 일부는 변화된 가치관을 조용히 증명하고 새로운 민주사회에 건설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수용받았다. 다른 이들은 지속적인 의심과 사회적 배척에 직면해 정상적인 관계와 고용을 유지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오늘날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정권의 마지막 증인들이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지만 그들의 증언은 여전히 귀중하면서도 불편한 진실이다. 비범한 악의 중심에 서게 된 이 평범한 개인들은 권력에 근접하는 것이 당장의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초래함을 상기시킨다. 그들의 다양한 운명은 인류가 공모와 생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지녔음을 보여주며 잔혹함의 그림자 속에서 정의, 기억,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계속해서 도전하는 도덕적 책임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